네, 안녕하세요. 허니민법의 유재헌입니다. 자, 이제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제 결과만 남아있는데요. 어쨌든 갓 답안으로 가채점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매번 치르는 거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이런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뵙게 되면 그동안 우리 이제 공부하신 분들의 어떤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나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힘든 것을 옆에서 계속 보아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점수가 좋게 나오셨든 안 나오셨든 상관없이 우리 시험을 치르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어떤 격려의 말씀을 좀 먼저 보내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그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난이도는 좀 높아졌다. 그렇다고 전혀 못 풀 그럴 부분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합격선 정도 이상은 맞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전체적인 분석을 좀 해보면요, 여전히 역시 문제 중에 판례에 의해서 정답을 골라봐라 하는 문제들이 40문제 중에 3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보시면 똑같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약간 사례형 문제죠. 갑을병에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15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12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3문제가 더 이제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형 문제죠. 우리는 오지선다인데 그냥 물어보면서 5개 질문을 내는 경우가 있고, 박스 안에서 찾아봐라 하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역시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역시 9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 비교해 보면 이제 6문제가 나왔으니까 역시 한 3문제가 박스형 문제가 더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형으로 나온 문제들, 옳은 것 찾은 거, 아니면 해당되는 것 찾는 것.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또 역시 부정형 문제보다는 옳은 것은, 자, 이런 식의 긍정형의 문제를 푸는 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역시 그것도 17개가 나왔습니다. 자, 작년 비교해보면, 작년엔 12문제가 나왔는데 5문제가 이제 더 증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 요런 사례형이라든지 박스형, 긍정형 문제,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때 아주 깊게 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 그러면 이제 문제의 난이도는 역시 문제 형태를 바꿔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풀기에 조금 좀 힘들게 느껴지는 면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는 상향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게 되면, 상중하를 보게 되면, 요 정도에서, 상 한 20%, 중 한 65%, 하 한 15% 정도에서, 중상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작년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이제 여기가 6문제고 여기가 8문제. 물론 그것은 제가 이제 판단을 한 건데, 물론 이제 공부하신 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한 요 정도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분석, 출제 분석은 좀 보셨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답안으로 확인도 해보셨고 그랬을 테니까, 가장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의 신청 제기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한번 먼저 확인해 보고, 나머지는 정답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 A형입니다. 자, 그 시험은 A형을 기준으로 보는데 69번 문제죠.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기속시키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했다. 자, 이제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이야기죠. 그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니까 뭐 매번 우리가 이제 해보셨던 것처럼 병은 자기의 X 부동산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라는 계약을 하고요. 병은 또 을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병 수익자 제3자는 요 낙약자에 대해서 지시점적 권리를 취득하게 됐는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1번인데, 1번 빼고 나머지부터 이제 보시면 2번,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다. 을이 대금을 주지 않았다.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했는데, 제가 해제니 취소,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이것은 계약 당사자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요약자, 낙약자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갑이 이제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병은 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할 경우 을은 병에 대한 대급 지급을 거절할 수. 요거 계속 강조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어디서 발생된 사유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경우를 잡았으니까 갑이 소유권 이전 등을 지체했다 그랬으니까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체하고 있다. 그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건 쌍무 계약이니까 요 을의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되죠. 그럼 결국은 갑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게 되면 동시행항변권에 의해서 을도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즉 갑과 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발생된 동시행항변권 가지고 수익자에 대해서도 대항, 거절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죠.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반환 얘기 또 나왔죠. 그럼 반환 얘기 나오면 병한테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반환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기본적으로 옳은 것으로서 정답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1번이죠.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옳은 것 골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요 69번 문제도 1번, 그 다음에 3번은 정확하게 이제 정답이 되죠. 그래서 3번하고 1번을 이제 복수 정답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의견들이 많은데, 조금 좀 이것은 뭐 이시청 해볼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이기는 조금은 제 생각에는 조금 좀 가능성은 조금 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고요. 1번 지문이 보면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결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법조문에는 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낙약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을 했으면 이제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의 당사자를 하더라도 요 제3자의 권리를 함부로 변경이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 해당되는 판례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판례를 보면 민법 제539조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 그랬으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539조 조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여기 보면 합의 해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사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거 들어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법조문에 의해서 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갑과 을이 합의 해제하지 말라 그 얘기죠. 원칙적으로. 근데
결국 살다 보면 갑과 을은 합의 해제할 수도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이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합의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제3자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자,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조금 이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 뒤쪽을 가지고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아니, 합의해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사자가 갑하고 을이 계약을 했다가 합의 해제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해제 효력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의미로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건 약간 조금 좀 억지스러운 그런 의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합의 해제를 할 수 없고, 설사 합의 해제, 그래 당사자끼리 합의 해제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해서, 자, 요걸 근거로 본다면 요게 이의 신청 들어왔다 하더라도 조금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또 어쨌든 간에 합의 해제할 수는 있으니까, 합의 해제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근거로 해서 이의 신청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판례를 보시게 되면 근거가 거의 비슷해요. 판례 태도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면 안 되는데 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런 근거입니다. 두 번째 판례도 이제 보시게 되면 역시 539조 얘기죠.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 합의에 의해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해 놨거나, 미리 약정을 해놨거나, 아니면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 낙약자는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고 하지 말고, 만일 계약 당사자가 제3자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 즉 합의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판례들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합의 해제도 하지 말란 거죠. 근데 합의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해제 효력이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 사람의 권리는 보여주겠다. 즉, 해제했더라도 을은 대금은 얘한테 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어쨌든 이의 신청은 한번 해볼 만 하시는데, 이 판례 근거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은 좀 받아들여지는 게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69번 A형의 69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단 3번이 정확하게 옳은 걸로 정답이 되고요. 1번도 무조건 합의 해제할 수 있다가 틀렸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의 신청거리로 한번 제기는 한번 해볼 만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A형의 79번 문제죠.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을의 임대차가 그냥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 자, 이걸 우리가 보통 대항력이라고 그러죠. 대항력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단 말이죠. 자, 그대로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갑소유 을이 임대차를 이제 한 거죠. 상가. 그래서 인도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자, 그런 것은 그랬는데 대항력 있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자, 기업번은 폐업을 했으니까 대항력이 없겠죠. 자, 이것도 먼저 보시게 되면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해서, 전대차했다는 거죠. 동의를 얻어가지고 병에게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그 얘기면, 기본적으로 전대차 같은 경우는, 적법한 전대차 같은 경우는 전차인이 그 건물의 인도를 받고 전차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도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디귿은 대항력이 인정되고 기억은 대항력이 없는 거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니은번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의리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 했다가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서 조금 애매하게 문제를 내서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을을 한 사람이 이렇게 X 상가에 대해서 자, 인도 사업자 등록을 2월 1일 날 했다. 자, 사업자 등록을요. 자, 그랬다가 한 7월 1일쯤에서 폐업을 했다. 자, 그럼 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발생되겠죠. 2일부터. 근데 폐업을 했으면 기업번처럼, 그럼 폐업을 했으면 대항력은 소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는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판례가 결국 여기는 이제 장소 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아서 또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아주 골치가 아프지만, 결국은 이제 요 출제한 근거 판례를 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그 다음에 등록번호로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거죠. 그때 요 판례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0월 1일 정도에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판례는 그러면 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으로 해서 발생된 대항력의 효력이 한 번 폐업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같은 상호, 같은 등록번호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요 대항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판례 내용이 다만 다시 10월 1일에 자,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자, 여기부터는 또 새로운 대항력은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그냥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를 제시를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니은번 같은 경우도 폐업 신고하고 나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요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이 사이에, 즉 폐업을 하고 10월 1일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긴 제3자가 나타나면 이 사람한테는 대항력이 인정될 수가 없겠죠.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사이에 그 저당권이 들어와가지고 요 사람이 경매 들어왔을 때 다시 이제 이후에 같은 장소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자, 요 대항력이 저당권보다 먼저 돼서 2월 1일께 대항력이 계속 존속이 되고 유지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다, 그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의뢰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것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하고 이제 비교해 본다면, 자, 주택임대차법에서 이제 주민등록 옮겨놨다가 다시 그 주민등록을 뭐 말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옮겼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다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계속 대항력이 유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한때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이 되지 않나.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것도 대항력은 인정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정답은 디귿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니은번도 그냥 여기서 물어본 문제 의도에 들어간다면 이제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그 사업자 등록한 이후부터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됐다고 보면 니은하고 디귿. 자, 4번도 정답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출제가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해서 이건 충분히 이의제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근거에, 자, 근거 판례를 보면 이제 요 얘기인데, 자,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전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 요구 중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자,
여기서부터죠.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하더라도 여기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상의 대항력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전에 발생된 대항력 우선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지만 새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대항력이 새로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출제자가 이제 요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니은번의 지문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조금 그러면 문제를 조금 디테일하게 시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문제를 냈어야, 자, 요 지문이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지문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 자, 요렇게만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복수 정답으로 해서 니은번도 대항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의청하면서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논란이 되는 지금 한 두 문제 근거 판례와 함께 같이 이제 살펴보셨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형 중심입니다. A형 중심으로 해서, 자, 41번 문제는 뭐 쉬운 문제죠. 많이 강조해 드렸던 거고, 자,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허위의 근저권 설정, 그건 반사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42번 문제,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통정허위 표시 계속 지금 3년 연속 나오고 있는데, 뭐 사례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제3자, 이건 뭐 기본이니까.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제3자는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 그 사람들이 제3자라고 그랬고요. 그게 아닌 파상관제인 하나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가압류 한 자, 취득 한 자, 파상관제인 나왔고, 이런 것도 잡으셔야 돼요. 이행한 보증인 그랬으니까 결국 사람이란 얘기죠. 뭐뭐 한 자죠, 이것도. 결국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대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즉 이 가장양도라는 게 통정허위 표시인데, 그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라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이미 채권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가장양도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자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이 가장양도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걸 다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통정허위 표시 제3자는 간단하게 그냥 문제 풀 때 뭐 한 자, 그 다음 파상관제인, 이 사람들은 제3자가 된다. 이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죠. 일종의 요령이죠. 자, 43번 뭐 차고 예상했던 부분들이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자, 격번도 최근의 판례에서 말씀드렸죠. 매도인의 하자반 담보 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자, 근데 이제 말을 살짝 조금씩 이제 변형시켜서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중요 부분에 착오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옳은 얘기고.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지만 경과실은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착오에 빠진 사람이 경과실에 의해서 착오에 빠졌는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취소를 했을 때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였죠. 자, 착오에 빠진 것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니까 손해배상 책임지지는 않죠. 틀렸고. 자, 이것은 딱 보면서 알고 이용했다, 그럼 결론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은 뭐 아주 전통적으로 나온 거죠. 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옳은 것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큰 문제는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44번 문제. 갑은 자신의 엑스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매수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뭐 다른 거 아니죠. 대리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제 대리권 수여했다고 그랬으니까 임의 대리에 대한 거죠. 자, 요것도 자 3번이 되겠는데, 자 결국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권한 범위 내는 매매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줬으면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자 아직 갑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받았으니까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이 되겠죠. 자, 이건 뭐 백선에서도 그렇고 마무리 기억 점검에서도 그냥 지문 그대로 말씀드렸던 얘기죠. 그전에는 그냥 대금 수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이렇게만 문제가 나왔는데 변형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금을 다 줘서 대리인이 받았다면 본인한테 주었든 안 줬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 자, 그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대로 지문이 나왔습니다. 3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다른 거 큰 문제가 없고요. 자, 45번도 역시 임의 대리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자, 역시 이제 2번이 되겠죠. 이건 이제 표현 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기본적으로 표현 대리 자체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어느 정도 이 표현 대리 성립하는 것을 완화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자 거기에 따르는 대리 행위를 했으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인정해 주는 거지, 꼭 가지고 있는 대리권하고 그 대리 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공법상 그런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사법상에 뭐 대물 변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도 역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고요. 뭐 5번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기망행위, 그러면 대리인이 기망했으면 마지막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다 자, 뭐 틀린 얘기가 되고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도 대리 문제에서 협의의 무권 대리 문제죠. 역시 뭐 많이 대비를 해보셨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소유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뭐 전형적인 무권 대리인 을이 병에게 갑의 X 또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거죠. 자, 또 옳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이제 옳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았죠. 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이것도 많이 연습해 봤나요? 자, 뒷목 잡고 돌아가셔서 단독 상속했습니다.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이제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 판례 원문인데, 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거절할 수 없다. 옳은 얘기가 되죠. 자, 넘번 또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 최고했죠. 독촉했는데, 자, 갑이 확답 하지 않았을 때 결론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역시 옳은 얘기가 되죠. 자, 이것은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유권 대리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해당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가 됐다. 이미 X부동산에 대해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이러면 갑은 지금 대리권도 주지도 않았는데 을이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이전기까지 했으니까, 자, 병에 대해서 그 등기 말소해달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병이 을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 구조 속에서 제가 증명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 무권 대리에서 증명 얘기 나오면 상대방이 증명하는 건 없다. 전부 다 본인이나 요 무권 대리인 쪽이 증명해야 된다.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하나하나 따지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냥 하나로 이렇게 쳐버리면 그대로 그냥, 여기 병은 지금 병이 상대방인데 증명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아, 이거 뭐 뭔지 모르겠지만 틀리겠구나. 이렇게 느끼셔도 된다고 그랬죠. 아까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 곤란하신 것처럼 1년 내에 이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정답을 이제 골라내는 건데,
어쨌든 이쪽에서 증명해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증명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증명 책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장하는 사람이 결과를 주장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주장한 사람이 그 결과를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럼 여기 지금 주장하는 사람은 갑이 병의 등기 말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죠. 왜? 이유를 보니까 뭘 이유로 했냐면 무건대를 이유로, 즉 얘가 대리권 없다는 걸 이유로, 그걸 원인으로 해서 네 등기 잘못됐으니까 그거 말소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은 주장하는 사람이 을이 무건대리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 책임은 항상 그 원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으니까 격하고 니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7번 조건기한. 자, 틀린 것 그랬는데요. 4번이 되겠죠. 4번은 사실 약간 조금 정답으로 하기는 범위를 조금 벗어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이것은 좀 채권법에서 나온 파트인데요. 물론 우리 시험에도 지문으로는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다 설명하는 것보다 나온다 그러면 이게 추정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걸 다 이해해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추정되는 것은 동생보다는 누구? 형,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죠. 그래서 형자가 나와야 이게 맞다 그랬는데 여기 형자가 없고 정인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얘기가 되는데,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찬찬히 설명해 들어가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것은, 자, 기한을 두게 되면 누군가 이익을 보는데, 물론 이제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가 이익을 보게 되겠죠. 자, 근데 나중에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그 이익은 상실돼서 변제를 하기로 특약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두 가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게 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차이점은 제가 뭐 설명드린 적이 몇 번 있긴 했는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포인트는 제가 추정되는 것은 형이 추정된다, 뭐 그렇게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즉시 이행기 도래된 걸로 해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됐다고 해서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된 게 아니라 채권자의 뭐 청구라든지 독촉이 있어야 그때부터 이제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된 걸로 보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뭔지 명확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형으로 추정된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고요. 만약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던 내용들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4번이 틀렸겠구나 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골라내셔도 됐었던 그런 부분이죠. 자, 47번은 4번이 되고요. 48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 자, 이것도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기본적인 문제들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5번이 되겠죠.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그랬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이건 나중에 추인할 수가 없죠. 나머지는 다 추인이 가능한 것들이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도 그냥 주는 거죠. 취소 원인. 자, 뭐가 될까요? 4번이 되겠죠. 사기가 보이니까. 자, 50번.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엑스토지 소유자다. 자, 권한 없이 을이, 자, 갑이 이제 을의 모친이에요. 자, 그럼 얘가 자가 되겠죠. 근데 을이, 아들놈이 병은행과 공모해서 판 게 아니라 돈을 빌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근저권 계약해서 병 명의로 위조한 다음에 다 위조한 거죠. 간명의로 위조해서 엑스토지에 대해서 근저권 설정 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억을 대출 받았어요. 결국 근저권 설정 행위도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0번 문제는 문제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무건대리 문제가 아니죠. 이건
무권리자가 처분하는 거죠. 그 처분이 꼭 팔아서 이전 등기 해주는 것만 처분이 아니라 근저권, 물권행위도 처분행위니까. 자, 그러면 틀린 것 그랬는데 이거 제가 또 마지막 기억 점검에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다.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할 때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유추 적용해서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인정된다. 자,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무권대리에 설명하면서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게 4번이 되겠죠. 틀린 것은 그래서 갑이 실제 권리자가 의뢰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권리자 행위의 추인이니까 무권대리 추인 유추 적용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소급해서 이 얘기입니다.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기억 점검을 들으셨던 분들 또 백성 같은 것들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부분들일 겁니다. 자, 51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이것도 쉬운 얘기죠. 자, 2번이 되겠네요. 이행 판결은 자, 판결시가 아니라 등기 한때죠. 52번 엑스토지 갑을병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 자, 중간생략 등기 백선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에 기억 점검에서는 워낙에 이제 시간이 적은 시간 내에 훑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중간생략 등기 한번 보시고 가라. 그래서 하면서 제가 중간생략 등기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게 5번이죠. 자,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을 때 그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갑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5번은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양도받아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53번 물권적 청권. 자, 이것도 계속 좀 나와서 좀 마지막에 조금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리진 않았는데 옳은 것 그랬죠. 자, 하지만 이제 평소 수업하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잘 따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는 이제 상대방이 문제가 됐는데 상대방은 현재 처음 방해자가 아니라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 현재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2번 같은 경우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자, 이 사람이 주어인데 얘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냐 없냐, 지금 상대방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그 토지를 부당하게 점유, 방해하고 있는가 그 문제죠. 자, 우리 판례는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에 을이 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자, 미등기 건물이죠. 자,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을에게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요 건물을 병이 매수해서 자, 미등기니까 등기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금 다 주고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현재 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의 법적인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나 아니면 사실적으로 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서 결국 토지 소유자는 현재 지금 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 토지를 방해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얘기가 돼요. 다른 건 큰 문제 없고요. 5번이 조금 좀 판례 내용으로서 복잡한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소유자가 말소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자, 이 소유자 명의에 잘못된 등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소유권에 의해서 그 등기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소유권을 뭐 했냐면 상실했다. 이제 뒤쪽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면 물권적 청권은 항상 물권을 가진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유자는 자, 말소등기 해달라는 청권 자체도 없죠. 그럼 소유권에 의한 말소등기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반대로 요 등기해 준 사람은, 등기 받은 사람은 다시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도 없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이미 자기는 소유권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불능에 따르는 손해배상 이것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좀 깊이 들어간 얘기인데 가볍게 보시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54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뭐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자, 근데 이제 이것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이것도 마지막이나 이런 것들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이 점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복자한테 돌려줄 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점유자, 권한 없이. 그러니까 적법한 권한 이식, 계약관계나 특히 임대차 계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의 어떤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 기본적인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 비용을 들였을 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임대차 같은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 같은 경우 즉시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필요비나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비는 즉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점유물 반환 청구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채권 관계니까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는 점유권에 기해서 비용 상환 청구하는 거니까, 자, 꼭 비용 들였을 때 소유자에게 비용 달라할 게 아니라 현재 회복자죠. 현재 회복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갑이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병한테, 자, 넘겼다. 그러면 이 부동산 양수한 사람이 이제 을에게 그 부동산을 회복하려고 그러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점유자는 현재 회복자, 이 양수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5번 얘기인데,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 그랬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다. 자, 그럼 매매계약 무효라는 것은 이 점유자가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 이제 점유자인 매수인은 누구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죠. 자, 그러면 현재 회복자 누구?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얘기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선의점유자 과실취득했으면 통상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요. 틀렸고. 자, 계약이 해제됐으면은 이것은 원상회복으로 들어줘야 되니까 선악 상관없이 돈 받은 사람은 이자 붙여서 돌려줘야 되고요. 물건 받은 사람은 과실 다 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얘기가 되고. 자, 우리 배상 많이 했죠. 선자만 현존배상인데 여기는 악의점유자 그랬으니까 현존배상 틀렸고요. 자, 유익비 나오면서 유익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택이죠. 선택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줄 사람 회복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틀렸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등기와 점유 추정력. 자,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기초적인 문제인데 1번이 되겠네요. 자, 등기에서 추정력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추정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등기는 공동시청이니까 공동시청은 권리변동에 양 당사자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인정되는 거죠.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 전 소유자에까지 그 추정력은 미치게 된다. 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권리변동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갑을병은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의하실 것은 갑을병이 각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갑을병 전부 소수 지분권자지 여기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다는 얘기죠. 틀린 것 그랬는데, 자, 1번이 되겠어요.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결국 지금 이 X 토지를 갑을 병이 어쨌든 간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으로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제3자 정이라는 사람이 요걸 취득 시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만약에 점유를 하는데 소유의사로 20년을, 자,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되는데,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갑이나 을,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결국 그 얘기는 시효가 완성되면 이 토지를 뺏기게 되니까 뺏기는 것을 막는 거죠. 막는 것은 결국 보존행위가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니까. 그래서 보존행위로서 각 자기 지분에 관해서 그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그 지분에 대해서 중단시킨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정답으로 나왔다는 것은 다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효력까지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보통 보존행위를 하게 되면 전원을 위해서 다 효력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그 행사를 한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게 취득시효 중단 효력은 그게 판례의 태도죠. 자, 그래서 아직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킬 수 있습니다. 1번 틀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착각을 하신 게 4번이죠.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엑스토지를 임대를 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정이란 사람이 이 토지를 점유 사용할 텐데, 자, 만일에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게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정의 점유는 적법하니까 을이든 병이든 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고요.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많이 배우셨는데, 그것은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일 때 문제죠. 여기는 갑도 지금 3분의 1 가지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니까 갑이 단독으로 을, 병 동의 없이 정에게 임대차를 내서 정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거니까 을이나 병은 정에 대해서 토지 인도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어요. 자, 57번 취득시효 역시 예상됐던 부분들이고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이것도 뭐 우리 백선이나 이런 거에서 다 보셨던 4번이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자, 그렇다면 아직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않았고요.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는 기본 베이스가 원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그 저당권은 유효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결국은 시효 취득자가 등기를 마쳤으면 이 저당권도 자기가 부담을 가지면서 인수가 되는 거니까 이걸 변제를 했다고 해서 원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구상권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죠. 어차피 이 변제는 자기가 부담한 저당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가 되죠. 자, 요거 백선 잘 보셨으면, 또 마무리 정리할 때 보셨으면 다 맞췄을 그럴 판례가 되죠. 자, 58번 지상권 문제, 역시 뭐 한 문제 정도 예상했고요. 옳은 걸 또 모두 고르라고 그랬네요. 자, 기업권 치료지급은 성립요소 아니죠. 없어도 되고요. 기간 만료 지상권 소멸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 행사할 수 있죠. 맞았고요. 자, 지료체납증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다. 자, 소유권 양도되었으면 결국 양수인이 요 지상권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 내지 양도 전후를 통산해서 2년에 이르면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리을번도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했다. 자, 담보지상권 나왔습니다. 이것도 많이 강조해드렸죠. 역시 백선에도 말씀드렸고요. 이 담보지상권자는 말 그대로 담보를 위해서 그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서 지상권도 같이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그 토지 인도 청구는 할 수 있죠. 자,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 청구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담보를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토지를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오케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리을 되겠네요.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도 쉬운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일단 지역권은 종된 권리고 요역지가 주된 거니까 주종관계 1번이 되겠죠. 그럼 요역지 소유권 주인이 양도되면 지역권 종은 원칙적으로 같이 이전되겠죠. 자, 60번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일과 전세금 1억 원 하는 전세권 계약을 체결했고요. 전세권 등을 맞춰줬다. 자, 틀린 것은 그런데 전세권 문제죠. 역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5번이 되겠죠. 이거 역시 백선에서 다 보셨던 얘기고, 합의한 전세권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등과 맞춰진 경우, 자,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면 유효로 추정되는 거죠. 유효. 5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도 아주 단순한 문제죠. 자, 담보물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유치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 추, 없다. 다 배우셨죠? 우선변제, 뭐 물권조청권, 물상대임, 추구표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가 들어간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경, 니은, 디귿은 다 인정이 되는 거겠죠. 인정되는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경, 니은, 디귿을 골라서 4번이 되겠죠. 자, 62번 또 유치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뭐 백선에 있는 지문 그대로 문제가 나왔죠. 자, 2번이 되겠는데, 자,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자, 이것도 많이 강조해 드렸죠. 그 특약의 효력은 꼭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2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63번은 일괄경매 문제인데 항상 일괄경매는 기준 정도는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수상권하고 정반대로 들어가신다고 그랬고요. 자, 일괄경매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설정 후에 건물을 축조해서, 자,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경매에 들어갈 때죠. 자, 마지막에도 이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괄경매 얘기 나오면 특히 이걸 많이 보셔라,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업권 같은 경우는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엑스토지의 을의 Y 건물이 존재했다는 것은 첫 번째 기준에 맞지 않죠. 일괄경매 들어가려면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미 있었으니까 일괄경매 할 수가 없고요. 자, 요건 이제 법정사건 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니은번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에 을이 엑스토지의 Y 건물을 축조해서, 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이 계속 토지 소유자면서 Y 건물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일괄경매 가능하겠죠. 자, 이것도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병이 이제 엑스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해서 Y 건물을 축조하고, 자, 지상권 취득 신경 쓰지 마시고 병이 건물을 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자는 을이고 건물 소유자는 병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일괄경매 할 수가 없는데, 다시 보니까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을이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 Y 건물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일괄경매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4번이 되겠네요. 64번 근저당권 역시 예상했던 문제, 뭐 정답은 간단하죠. 3번이 되겠죠. 채권 채굴에게는 이자 포함되죠. 다만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65번도 아주 가장 단순한 문제고 기초적인 문제인데 역시 뭐 조금 마지막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또 우리가 계약을 다 배우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5번이 되겠죠. 이거 외우셨을 텐데, 근데 현상광고 같은 것들을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하면 조금 그런데, 하여간 현, 금, 대물 해서 이것들은 무슨 계약? 유물 계약. 현상광고, 계약금, 보증금, 금자 들어간 거. 그래서 현금이 대물, 대물 변제. 자, 이런 것들은 다 유물 계약이라고 그랬죠. 5번이 자,
정답이 되겠고요. 66번 문제도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계약 성립에 대한 거 이것도 많이 해봤죠. 2번이 되겠죠. 청약 발송한 후 사망했다 또는 제한능력자가 됐다. 자,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질 않는데 효력 상실한다. 2번이 되겠죠. 자, 67번 동시행관계. 이것도 뭐 다 예상했던 거고요. 또 올해 특징은 계약법에서 뭐 계약법 총론하고 강론 10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총론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7문제가 나왔어요. 강론이 한 3문제 나와가지고 조금 강론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허탈했을 텐데 그래도 총론은 뭐 나올 만한 데서 다 나왔으니까 뭐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 자, 격번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물 반환 의무 있겠죠. 변제 들어가고 근저당권 담보권 말소 이건 아니라고 그랬고요. 자, 이것도 토지거래가 신청 협력 의무하고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자, 류일번은 토지 임차인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건물 매수권을 행사했다. 그럼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이 형성권이니까 매매계약은 그대로 성립되는 거고요. 그럼 매매계약을 했으면 대금 주는 거하고 그 물건 넘겨주는 것은 당연히 동시행관계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지만 동시행관계 맞죠, 이거는. 그래서 기억하고 류를 잡으셔야 되겠어요. 3번이 되겠죠. 니은 디귿 우리가 동시행관계 아닌 것만 알았어도 아닌 것들 기억을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68번도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불능에 대한 문제죠. 그 중에 우연부담 여기는 후발적 불능 중에 채무자 귀책 사유가 아닐 때라고 그랬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을 했으니까 이건 우연부담이 아니라 채무 불량으로 해서 계약 해제로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많이 나오면 좋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게 다 나오니까 다 예상했던 것들이죠. 자, 69번은 아까 했던 거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처음 문제가 됐던 거. 70법은 역시 해지 뭐 다 예상했던 거고 2번이 되겠죠. 원래 이행지체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고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가 있죠. 다만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법하게 철회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최고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얘기가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71번도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물론 이제 권리하자에 대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담보책임은 정확하게 잡고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불특정물의 하자, 종류물이죠. 하자로 인한 물건 하자죠. 매도인의 담보책임 성립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서 규정된 걸 모두 고른 것 그랬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디귿 같은 경우 대금 감액 청구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다든지 또는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일 때 요때 대금 감액 청구라는 게 나오지 그건 권리 하자지 물건 하자가 아니죠. 요거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불특정물이니까 종료물이니까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년 리을.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 합의해제 연속해서 나왔는데 제가 합의해제는 뭐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뭐 백성이든 또 마무리 정리든 2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이것도 해제니까 일반적인 법정 해제하고 똑같이 소급표가 있으니까 제3자 권리는 해할 수 없다. 그거 하나만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또 금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가산할 필요는 없다. 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이죠. 합의 해제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틀리겠죠. 자, 쉬운 문제입니다. 자, 73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금 문제겠죠. 자, 이것도 금방 푸셨나요?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행 착수 전해야 되고요. 이행 착수에 해당되냐 안 되냐 해서 2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소송 제기하고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그 후에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옳은 예가 된다고 그랬는데 5번은 자, 허가를 받았어요.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죠. 허가받은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그 후에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죠.
자, 74번 차임, 임대차. 자, 임대차 차임은 많이 그렇게 예상해 놓지는 않은 부분이었죠. 주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권리, 또 전대, 뭐 이런 것 중심으로 했는데, 일단 뭐 상식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상식이 안 된다. 그럼 요 정도도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틀린 것 그랬는데, 자, 요거는, 3번이 되겠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뭐 절대평가니까. 자, 요거 차임 증액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을 했을 때 그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차임 증감 청구 같은 경우는 이게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은 법원에서 판결로 결정됐다고 해가지고 그 결정 다음날 결정한 때 판결 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청권 행사한 때, 즉 그 차임 증액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즉 소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연손해금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자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뭐 조금 많이 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75번 가분 을소유 X주택에 관해서 을과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췄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X주택에 대해서 갑이, 자 이제 연도 숫자 나오면 숫자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2018년 3월 5일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갖췄고, 그럼 이제 3월 6일부터 자 대항력과 그 다음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 병은 2018년 또 5월 6일에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했대요.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또 2018년 5월 6일 저당권을 취득했고요. 자, 그런 후에 갑이, 자, 2018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살다가 2년 살았네요. 자, 2020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 끝나서 이제 보증금 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증금을 안 내줬던 모양이죠. 그래서 2020년 3월 9일에 X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자, 갑이 다시 2020년 3월 9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자, 현재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옳은 거 1번이죠. 이건 법조문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 갑이라는 사람이 2020년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됐는데, 그러면 신청하고 하면서 비용 들었겠죠. 그거 하는 이유가 을이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안 해도 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들어왔으니까 비용을 을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 법조문이고요.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갑이 임차권 등기명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3월 9일 날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대항력권이나 이런 것들이 자 상실됐다 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잃게 되는 게 아니죠. 등기가 됐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효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일단 자 3번 을이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것도 동시행관계에서 많이 보셨죠. 자,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보증금을 먼저 내줘야 이 등기 말소시켜주는 거죠. 경매가 2020년 6월 9일에 개시돼서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자, 갑은 임차권 등기 한 사람이죠. 보통 임차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해줘야 되지만 임차권 등기가 됐으면 굳이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닙니다. 틀렸고, 5번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서 대항력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자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죠. 정이라는 사람이 언제 들어왔냐면 2020년 4월 5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정이 4월 5일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여기는 2018년도고 2020년도니까 2020년 4월 5일이니까 요 이후에 들어온 거죠. 정이라는 사람이.
자,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서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한참 늦게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대항력권만 갖춰서는 될 수 없고. 자,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또 올해 특징은 민사특별법이 사례 문제로 이제 거의 다 구성이 됐다는 문제예요. 한 문제만 빼고. 자,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인데 76번 문제. 주택임차인 을이 보증금 지급하고 대항력권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결국 이 사람 이제 대항력권을 갖추고 난 다음에 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냐 안 받냐 이 문제죠. 자, 5번 같은 경우 만약 갑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자, 이제 여기서 갑을이 이렇게 됐죠. 대항력권 갖추고 난 다음에 그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문제죠.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알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걸 풀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주택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취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 중에 이제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은 대지만 매수한 사람,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 요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지만 5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갑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 그러니까 갑이 완전히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병한테 돈 빌리고 양도담보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거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돈 빌려주고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을 받은 거지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고, 즉 양도담보권자가. 그렇다면 계속 갑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면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예가 됩니다. 이거는. 자,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77번 집합건물법 얘기네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번.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 자, 공용부분 파트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민법의 공유는 자기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큰 아파트 가진 사람하고 작은 아파트 가진 사람, 계단 다닐 때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만들고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고요. 자,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이것도 제가 기산점만 잡으라고 했죠. 몇 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전유 부분에 관한 것은 인도한 날이죠. 인도한 날. 근데 여기는 사용 검사일 그랬으니까 이건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은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이고요. 틀렸고. 자, 이것은 구조상 공용 부분, 계단 복도에 대한 득실 변경은 물건의 득실 변경을 등기할 필요가 없죠. 틀렸고. 분양자 당연히 담보 책임지는데 누구한테 지느냐?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 현재 소유자죠. 그러면 전유 부분을 양수했으면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되죠. 이것도 틀렸네요. 옳은 것 꼴로라고 했으니까 기억번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은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X건물, 자, 시가 2억 원에 대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그랬으니까, 자, 가담법 문제 중에 양도담보에 대한 얘기죠. 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리면서 차용금 채무 담보하기 위해서 2억짜리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를 해준 게 아니라. 자, 이런 걸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그랬죠. 하지만 양도담보도 어쨌든 가담법이 적용되니까 가담법대로 푸시라고 그랬고, 이 문제 포인트는 물어보는 게, 그럼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은 성질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성질은 뭐하고 똑같이 보시라고요?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라고 그랬죠. 저당권하고. 주로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번처럼 물상대에 행사할 수 있죠. 저당권처럼.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용은 계속 설정자가 하게 되니까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병한테,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이 건물을 임대차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적법한 거죠. 어쨌든 소유권이 이쪽에 있으니까 사용수익권이 이쪽에 있는 거지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갑이란 즉 양도담보권자가 아직 소유자도 아닌데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그랬어요. 그럼 담보권 실행이라는 것은 을이 이제 1억을 갚았다 못 갚았다? 못 갚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양도담보권 실행을 해가지고 자, 요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요 임대차에서 임차인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건물 자 인도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는 3번이 옳은 얘기 돼요. 자, 계속 또 X건물을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분양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담보권 실행 얘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냥 아직은 갚을 때가 안 된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임대차를 했다. 적법하다고요. 소유자로서 한 거니까. 이쪽에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갑은 2번처럼 소유권에 기해서 병한테 그 건물 인도 청구할 수도 없고 또 병에 대해서 그 차임 상당의 임료 상당의 분양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죠. 요거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요 사람이 1억을 못 갚아서 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한다면 이제 건물에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결국 4번은 양도담보권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죠. 5번 잘 아시죠? 선의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선이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을은 그 정에게는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없게 되죠. 3번이 되겠네요. 자, 79번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셨던 이시적거리가 되는 문제고요. 자, 2번과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니까 4번도 같이 복수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80번. 자, 80번도 약간 함정을 좀 파놨는데 배우자만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유효인 명의신탁으로 푸셨으면 조금 뭐 좀 문제는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쫑쫑배는 명의신탁을 한다 하더라도 유효로 보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법령상의 제한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이건 배우자끼리라 하더라도 이 명의신탁은 무효인 명의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명의신탁으로서 병이라는 사람이 배우자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는 거죠. 뭐 탈세나 아니면 세금 좀 안 내고 뭐 재산을 빼돌리고 이런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 이 배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거예요. 자,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무효인 걸 전제로 깔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효니까 등기는 을명의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계속 병이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기출해가지고 을명의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 이 얘기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고요. 무효니까. 자, 을의 점유는 타주점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요. 자, 4번 을이 병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자, 그러면 무효인 명의신탁의 효력을 가지고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자, 병은 특별한 사정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5번이 이제 을이 병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자, 을이 좀 자기 것도 아닌데 병한테 넘겼단 말이죠. 팔아서. 그럼 4번, 5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반대적으로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갑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서 자, 상실하게 되니까 나중에 우연하게 을로 다시 소유권이 회복이 돼. 뭐 사건이 그거죠. 을이 병한테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소유권을 그대로 잃게 되는 거죠. 소유권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병의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서 을이 다시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을이 다시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야, 그 부동산 내가 너한테 명의신탁을 해서 맡겨놓은 걸 네가 지금 팔아서 했다가 다시 네가 취득했으니까 다시 내놔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병한테 넘어갔을 때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갑은 소유권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명의 수탁자인 을이 우연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갑 명의 수탁자는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5번은 있다 그랬으니까.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40문제 올해 30일에 나왔던 부분들을 쭉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미 화살은 이제 활을 시위를 떠나갔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1년 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잊고 조금 좀 마음 편하게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좀 즐기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험 꼭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다시 재도전하실 분들은 찬찬히 본인의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단점을 극복을 좀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뭐 앞으로 뭐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